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CPS에서 사회복지사 1급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합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목이 이제 3과목 8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 과목, 두 번째는 실천 과목, 세 번째는 정책과 제도 과목, 이렇게 해서 3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8영역이나 됩니다. 1교시가 2가지 영역이고요. 2교시 3가지 영역, 3교시가 3가지 영역. 그래서 모두 8영역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 8과목이 아닙니다. 8과목이 아니라 3과목 8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8영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 최근에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시행될 그 15회 문제를 대비한 그 교재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시험에 대한 총평, 14회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어렵냐 쉽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회차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바로 앞전 연도인 2016년도 1월 달에 있었던 14회 문제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합격률에서 알 수 있습니다. 47.4%. 우리가 이제 응시자 대비로 봤을 때 합격률이 47.4%, 거의 50%에 가까운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률에 대한 도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9회를 보시면 9회는 응시자의 합격률이 14.4%입니다. 상당히 이 앞에 했던 14회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10%대, 어떤 때는 20%대, 어떤 때는 30%대, 어떤 때는 40%대가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평균 지점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30% 초반입니다. 그래서 30% 초반이라 하면은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합격할 만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철저한 학습에 대한 로드맵, 즉 어떤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순서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바로 시험이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보다 좋은 기관에 또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진도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해부해 보면 우리가 3과목 8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과목 8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3과목은 바로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그 다음 3교시, 이렇게 해서 교시별로 과목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1교시는 기초라고 하고요. 2교시는 실천적인 측면이고요. 3교시는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8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영역은 기초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가 약자로 인행사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조사론이 되겠습니다. 자, 실천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습니다. 실천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이 있습니다. 실천기술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2교시 실천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3교시 제도와 정책 영역에 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이 있습니다. 정책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이 있습니다. 행정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이 있습니다. 법제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까지 해서 모두 8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과목 8영역에 대해서 세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총수는 200문제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30문제씩 만났었는데요. 중간에 이게 25문항씩 바뀌었습니다. 25문항씩 바뀐 이유가 100점 만점으로 산정을 할 때 30문제 내면 이게 소수점으로 나가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문제로 내서 100점 만점을 산정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각 영역별로 25문항씩입니다. 그래서 인행사 25, 조사 25, 실천 25 이렇게 합산하면 총 20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영역당 25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모든 영역을 전체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중에 조사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과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합격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합격의 기준은 6할, 즉 60%를 맞추면 합격이 됩니다. 200문제가 총 문제이니 6, 22, 120문제가 정답수라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120, 121, 122, 120문제 이상이면 정답수가 그러면 합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과락 기준이 있는데 그 과락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놓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니까. 보통 자격시험의 과락 기준은 4할, 40% 미만이 되겠습니다. 40% 미만이 과락이 되는데요. 이거는 과목별로 과락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에 40%고요. 여기 세 가지를 합친 것에 40%고요. 세 가지를 합친 것에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락 기준의 40%는 1교시,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가 있습니다. 자, 1교시를 합쳐보세요. 1교시를 합치면 25, 25, 50문항이 되죠. 그러면 5, 4, 20, 20 정답수가 20개 미만이면 네, 과락이 되는 겁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16개를 맞고 사회복지조사론에서 4개를 맞았다. 그러면 딱 20개를 맞은 거잖아요. 과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사론에서 3개를 맞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16문제를 맞췄다. 19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2교시, 3교시에서 잘 봐서 120개를 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교시에서 과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교시와 3교시는 25문항이 세 가지 영역이니까 바로 75문항이 되겠죠. 여기에 40%면 5, 4, 20, 7, 4, 28인가요? 4, 7, 28, 30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교시 30개 미만, 3교시 3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과락은 없다. 거의 과락은 없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합쳐서 40%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20개, 30개, 30개가 이제 과락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만입니다. 여기 19개, 29개까지, 29개까지가 과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락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200문제에서 120개를 넘길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이제까지 기출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8영역이 모두 다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나오는 것을 집중 공략해서 거기에서 많이 맞추면 승산이 있겠나요? 네, 그렇겠습니다. 자, 쉽게 나오는 것을 체킹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쉽게 나옵니다. 사회복지실천론은 8영역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쌍둥이가 바로 실천기술론이죠. 2교시와 3교시는 3가지 영역이니까 2가지 영역 정도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론과 법제론을 추천합니다. 행정론과 법제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나는 인행사가 더 어려워. 조사론이 더 쉬워. 그러면 그분은 조사론을. 그 다음에 나는 지역사회복지를 잘해. 나 지역사회복지사거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 지역사회복지는 더 쉬워. 그러면 실천기술론보다는 지역사회복지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책적인 마인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책이 더 쉬워. 그리고 나는 법제가 너무 많아.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정책론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좀 난해하게 나오는 것을 피해간 겁니다. 난해하게 나온 3가지, 조사론과 지역사회복지론과 정책론, 이 3가지를 제가 피해간 겁니다. 피해간 것의 근거는 뭐냐? 출제 경향을 보고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상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5영역에 집중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3가지는 공부를 안 하면 될까요? 안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집중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은 약간 느슨하게 해도 된다. 3가지가. 하지만 5가지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정답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영역당 25문제라고 했으니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 다음에 행정론, 법제론 이 5가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몇 개 정도는 맞춰야 될까요? 20개 이상은 맞춰야 되겠죠. 25문제에서 20개 이상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자, 20개, 5문제까지는 자,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100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문제에 필요한 것은 몇 문제입니까? 네, 20문제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3영역입니다. 여기에서 20개 하면은 네, 7개씩만 맞추면 뭐가 돼요? 네, 7개씩만 맞추면 21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7개 맞추고 여기에서 7개 맞추고 여기에서 7개 맞춘다. 아주 제가 보수적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3, 7에 21이 돼요. 그러면 121개가 됩니다. 지금 여기다 뭐 쓸 게 있으니까 자, 121개가 됩니다. 합격입니까? 아닙니까? 과락입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요 2가지를 합쳐보세요. 27이잖아요. 그러면 20개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죠. 과락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3개 합쳐보세요. 47이에요. 30 넘었죠. 하나, 둘, 셋, 47이에요. 과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충분히 25문제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정책론이나 조사론에서 이런 식으로 7개씩만 맞춰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합격이. 자, 그러면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의고사를 보면 20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20개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60%라고 했으니까 25문제 60%를 보면 5, 6, 30, 2, 6, 12, 15 15개가
딱 뭐가 돼요? 60%가 됩니다. 15개가. 그러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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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이렇게 맞추면 딱 1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25문제에서 10문제가 틀리면 15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공부를 할 때요. 생각하고 공부할 때 내가 15개 이상은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보수적으로 봐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학자들의 문제가 나오고 발달 단계가 나오고 환경체계가 나온다.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점수 맞기 좋은 영역이에요. 이제까지 쭉 문제를 보면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그 문제 25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도 등장해요. 서너 문제 정도는 난이도 조절하는 차원에서 등장을 한다고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충분히 20개를 맞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방법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사방법론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사례 문제도 많고 깊이 있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5문제에서 15개 맞추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12개 정도로 볼게요. 일명 반타작입니다. 50%. 자, 그 다음에 실천론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영역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아주 편한 영역이 실천론이에요. 그래서 실천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20개 이상은 맞추실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많은 모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모델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 기술론은 많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기술론입니다. 기술론의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철저하게 숙지해 놓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숙지하지 않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론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좀 빡셉니다.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가족 대상 모델, 그리고 거기 안에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20개가 맞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60%, 즉 15문제가 이제 실천기술론에서 나와도 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크게 절반으로 나누면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추진체계 부분이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이 어렵게 나오면 지역사회복지론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진체계 부분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추진체계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이론 문제가 좀 더 어렵고 그러면 이 절반 나오거든요. 복지관, 자활,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센터 했나요? 그 다음 뭐 주민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체계가 돼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런 것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점수 맞기가 좋거든요. 이게 딱 절반 나와요. 앞에 이론 절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을 60%를 맞춘다. 추진체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론하고 같은 개수인 12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책론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8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론이든 정책론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정책론과 조사론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조사론이 12개 맞을 정신이면 여기 있는 정책론도 충분히 12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론입니다. 여러분 이 3교시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뭔지 아세요? 행정론입니다. 행정론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었죠. 9회 때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 9회 때 문제 빼고는 문제가 짧으면서도 쉬워요.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행정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20개는 맞춰줘야 돼요. 자, 법제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법제론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 왜 중요하냐면 합격률이 높아지느냐 합격률이 낮아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키는 법제입니다.
만약에 법제 지문이 길어지면서 아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좀 구석에 있는 조문들이 나오게 되면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면 뭐 14회 문제 보면 법제론 문제가 아주 쉬웠거든요. 문제 지문도 짧았고, 그러니까 이 합격률이 급상승한 거예요. 따라서 법제론은 어렵게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법제론의 교재를 보면 상당히 두껍죠. 분량도 많아요, 할 게. 따라서 이것은 20개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60% 정도, 이제 쉽게 나온다면 60% 금방 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렵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5개 정도로 이제 후퇴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개수들을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20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행정론이죠. 요 세 가지 영역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숫자로 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조금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공부하기가 버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15개와 여기 15개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실천기술론이 실천론보다 버겁다 했잖아요. 법제론은 지문이 지엽적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일명 복불복이에요. 출제위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60% 맞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법제론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는 이거 쉽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야 흥미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60%인 15개를 잡았던 겁니다. 여기서 30개. 자,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더해지니까 30개가 된 거고요. 자, 12개가 있죠. 조사론. 자, 이 12개는 뭔지 아시죠? 딱 절반보다 조금 못 맞은 거예요. 절반이 12.5니까 절반보다 덜 맞은 거예요. 지역사회복지론과 정책론입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36이 되죠. 세 가지니까 36이 됩니다. 자, 이걸 합치면 60에 66 어떻게 돼요? 126개가 되어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분석을 두 가지로 해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5영역을 20개에 맞히겠다. 그리고 나머지 요것은 7개씩 맞춰도 과락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보다 현실적인 것은 이거예요. 보다 현실적인 것은 요게 바로 현실적인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은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최대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목표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세요. 이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121개가 나왔고 여기서 126개가 나왔죠.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때 120개가 아닌 140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140개의 정답수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은 그 최종 모의고사는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보는 거라 일주일 동안 정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26개나 121개 나오면 정말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실전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최종 모의고사 때 140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은 이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낮췄던 것을 올리시면 돼요. 어떤 겁니까? 네, 실천기술론이요. 여기 알파 필요하죠. 예. 자, 실천기술은 60%밖에 안 잡았잖아요. 여기서 알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필요하죠? 법제론. 여기서 알파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지역사회복지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좀 알파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알파 안 쓴 것은 두 가지죠. 뭐죠? 조사론과 정책론. 이게 가장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조사론과 정책론은 내가 12개 정도만 목표를 잡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만 잘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아니면 실천기술론이나 사회복지법전론에서 조금 더 맞아준다면 충분히 14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은 제가 여기에서 했던 분석,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이나 이 숫자로 했던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조금 구조화해 놓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어떤 것이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어떤 것은 쉽게 나오는데 이건 좋은 점수 나오겠지라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쉽게 나온 것일수록 열심히 해서 점수를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렵게 나온다? 좀 더 힘 빼자. 너무 이 과목은 힘드네. 이 영역은 힘드네. 그래서 이건 힘 좀 빼고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공부의 흥미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파고 쉬운 것이니까 내가 잘 보겠지라고 해서 회의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것을 완급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학습의 로드맵입니다. 일종의 이제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학습의 로드맵,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방향적인 부분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습의 로드맵에서 순서를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잘 못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 시간에 쫓겨요.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늦춰지면 뒤에 있는 로드맵에 있었던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못하고 시험장 간다. 기출문제 못 보고 시험장 간다. 이런 분들이 카페에 보면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뭘 봐야 돼요? 나 이거 못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시험이 쉬워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시험이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만만하지 않게 나왔다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이 실패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의 로드맵 계획은 첫 번째, 단계적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론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 공부 않고 문제풀이 못합니다. 이론적인 학습이 한 번이라도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심화적인 이론이 필요하죠. 집중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론 강의를 새로 할 때인데 매년 140강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수업이 좀 더디지만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교재를 혼자 읽어가는 것보다 제가 판서한 내용을 보시고 핵심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습이란 걸 하시잖아요. 복습이란 걸 동영상 강의 보고 복습할 수도 있고 교재 보고 할 수도 있고 서브노트,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브노트 보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서브노트입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힘든 것이지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순탄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론 심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두 번째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출문제를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을 보고 기출문제를 봅니다. 기출문제는요, 이제 공개된 문제가 9회 때부터서 14회 때까지 6년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9회 문제는 굳이 빼도 돼요. 그래서 10, 11, 12, 13, 14, 5개년의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출문제를 공부했다.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봤어요. 기출문제가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보다 약간 더 심화된 문제, 기출문제와 유사한 패턴의 문제이면서 약간 땀이 나는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단원별로.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단원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출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아니죠. 기출문제는 믹싱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네 번째 단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론적인 부분을 해라, 기출문제를 풀어라, 단원별 문제를 봐라, 실전 문제를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최종 모의고사는 1회분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순서가 바로 이 정석입니다. 학습의 로드맵. 어떤 시험이고 간에 이런 로드맵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애들도 이런 방법대로 하고 있고 많은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런 방법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이론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이론적인 부분을 여기 있는 단원별 문제 할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럼 밀려버리죠. 밀려버리면 이 문제를 못 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과 기출문제만 보고 딱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물론 기출문제를 보는 거 도움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긴 있지만 만약에 유사하지 않게 여기 사회복사 1급 시험은요. 기출문제 은행 풀이식이 아니에요. 기출문제 은행을 가져다가 그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출문제는 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공개된 문제를 내가 풀었다. 그리고 거의 내가 그것을 마스터했다라고 한다면 시험장 갈 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죠. 근데 기출문제 분석도 않고 갔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내시는 게 좋은데 저희 이제 나눔 CPS에서 강의가 업로드 되는 게 5월 말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한다. 6월 달에 스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6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면은 되게 이제 이론 강의를 딱 한 번만 본다라고 할 때 길게 잡으면 3개월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강의 올라가는 순서대로 딱딱딱 보신다면 3개월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이론 강의를 좀 완료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8월 말, 막 휴가철이잖아요. 8월 달에. 아무튼 휴가철 끝날 때 9월 달 좀 찬바람 나기 전에 이론을 끝내놓는 게 아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9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9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이거 하려면 엄청 힘들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말 딱 5개월 남아요. 이 5개월 동안에 이런 로드맵을 잡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스타트하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기출문제. 기출문제야 뭐 5회분을 쭉 보시는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쭉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 달 한 달 안에 다 못 해요. 한 달 안에 못 해요. 이게 문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수가 1000문제가 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달 만에 합니까? 따라서 이것은 10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를 쫙 하셔야 돼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단원별 문제 풀고 실전 문제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천론 딱 보고 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부터서 시험 때까지 11월 시험 전까지 쭉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이런 로드맵이 필요한데 만약에 9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9월 달에 이론을 시작하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공부는 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러한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영역별 학습 순서입니다. 영역별 학습 순서가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새로 업로드되는 강의를 촬영할 때 이 순서대로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학습을 순서를 잡았는데 제가 강의 올라가는 것을 같이 따라잡아 오는 게 좋겠죠. 자, 인행사를 먼저 하고요. 자, 인행사에 보면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이론이 있고 뒤에 환경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천론. 학자들의 많은 이론은
이 실천 모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 모델이 나와 있는 실천 기술론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이 2교시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교시 영역에 보면 마지막에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가족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여기라면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론이라고 쓸게요. 지역복지론을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가는 게 뭐냐면 법제론입니다. 여러분 이 법령을 보면 봐보세요. 법령을 보면은 사회보험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이 있어요.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것들이 또 정책론에 나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좀 먼저 공부하면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따라서 법제론을 들어가고 법제론의 양이 많으니까 먼저 끝내주는 것도 마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론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법제론의 사회보험 파트와 공공부조 파트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론 들어갑니다. 행정론은 우리가 이제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과 연관성이 있어요. 많이 연관되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분 연관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사론을 합니다. 자, 이 조사론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 통계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무래도 조사론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조사론은 마지막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끝내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론에도 평가조사,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평가조사, 욕구조사 들어있는 거 있어요. 실천론에 평가 및 종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회복지론의 욕구조사와 평가조사가 나와요.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정책의 정책평가 나와요. 욕구조사 나오고 행정론에도 평가와 욕구조사가 나와요. 앞에서 쭉쭉쭉 배운 것이 뒤에 조사론의 한 일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연관성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초 2과목 배우고 2영역 배우고 실천론 3개 하고 법제까지 3개 하고 그 순서대로 가도 됩니다. 기초, 실천, 제도, 정책 나눠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영역별로 공통성이 약간 언밸런스 되는 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종합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요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제 한 문항당 1분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50분이고요. 2교시 75분, 3교시 75분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몇 개 정도 맞으면 합격이냐라는 걸 갖춰드렸고 각 영역별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의 로드맵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큰 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월수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별 학습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진도도 빨리 나가고 공부하는 데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종합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법대로 하는 게 좋겠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론 강의를 할 때 이 순서대로 쭉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행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론 공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순서대로 가세요. 그냥 인행사 끝내고 그 다음 실천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인행사랑 실천론이랑 같이 진행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트가 쭉 적어져 있겠죠. 그러면 실천론 할 때 인행사 노트 쭉 훑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 할 때 2개 노트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쭉 훑어주고 복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만 주시면 돼요. 다독이 중요해요. 다독. 그러니까 뭐 정독과 다독이 있잖아요. 정독과 다독 이게 필요합니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진도 안 나갑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정독하면서 다독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서브노트 그거 같이 만드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핵심 요약집이란 걸 내요. 한 11월 중순이나 말에 냅니다. 11월 중순이나 말에 핵심 요약집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전에 이론적인 바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 핵심 요약집도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 요약집도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 마지막에 본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공부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정석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잘 공부해 놓는 것이 기관에 가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회복사 1급 시험의 해부를 이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넉넉한 점수로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